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최근에 구글이 또 윌로우 칩이라고 해서 뭐 양자 기술의 혁신을 이루었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이게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현지 시간으로 12월 9일에 구글이 윌로우를 만나보세요 하면서 업계 최첨단의 그런 퀀텀 칩을 만들어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시장도 이거에 꽤나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2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5%씩 뛰면서 최근 5거래일 기준으로 찍어봤을 때 11% 넘게 주가가 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또 순다리 피차이가 자신의 SNS에서 이 윌로우를 소개하는 글을 쓰자 거기다가 대고 일론 머스크가 또 와우 하면서 감탄을 하는 그런 반응을 남겨서 이것도 꽤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대고 또 피차이가 우리 조만간 우주에서 퀀텀 클러스터를 스타쉽에서 꼭 언젠간 할 날이 오길 바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아마 조만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어떤 빅테크 최고 리더십 2명이 막 티키타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이번 구글의 이 퀀텀 칩 소식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 이 부분에서 가장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구글 퀀텀의 AI 리드 하트무트 네벤이 말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10경년을 걸리는 계산을 우리 윌로우 양자 컴퓨터가 5분 만에 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것인데요. 아마 이 내용 보시면서 와, 야, 10경년이 걸리는 어떤 연산 과제를 윌로우에서 5분 만에 해결을 했다고? 이거 진짜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컴퓨팅 파워를 내네? 이 연산 속도와 연산력이 말이 안 되네?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하셨을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 발표 내용을 보면서 약간은 좀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글이 발표한 성능 개선 폭이 결코 위대한 발전이 아니다, 뭐 대단한 기술 혁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까내리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유의미한 기술 진전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 버즈워드 자체에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10경년짜리 연산 과제를 양자 컴퓨터에서는 5분 만에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제일 먼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10경년이 걸리는 어떤 과제를 5분 만에 풀었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냥 슈퍼컴퓨터에서 하던 것들 이제 다 양자 컴퓨터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양자컴 다 도입해버리고 슈퍼컴 다 밀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흔히 이제 양자 업계에서 고전 컴퓨터라고 부르는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구동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은 서로 전공 분야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유를 들어보자면은 마치 우리가 축구 선수와 농구 선수를 데려다가 자유투 대결을 시켰는데 축구 선수가 20점을 넣을 동안 농구 선수는 100점을 넣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결과를 보고 놀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다들 그 결과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농구 선수가 축구 선수보다 자유투를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런 것처럼 그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도 서로 각각이 되게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다른데요. 이 양자 컴퓨터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 양자 컴퓨터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하고 그것을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에게 풀어보게 시켰더니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는 10경년이 걸리는 일을 양자 컴퓨터에서는 5분 만에 해결하더라 라는 식의 이제 발표를 받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축구 선수, 농구 선수의 비유처럼 농구 선수가 축구 선수보다 자유투를 잘 넣습니다 라는 결과를 가지고 그 10경년과 이 5분의 비교를 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CNBC에서는 이번에 구글이 양자 컴퓨팅의 혁신을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이게 현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식의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구글의 윌로우 양자 컴퓨터가 5분 만에 해결했다는 그 연산 우리가 실제로 풀기 원하는 문제와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을 한 거예요.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 이게 쓰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쇼어 알고리즘입니다. 바로 또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MIT의 피터 쇼어 박사님이 작성한 알고리즘이 바로 이 쇼어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 바로 암호 해독에 쓰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암호들은 이 RSA 암호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소인수 분해 방식의 암호화를 뜻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대략적으로 구동이 되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내가 어떤 줄글로 my password 123이라는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설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이 my password 123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아주 큰 숫자 m으로 치환을 하게 돼요. 다만 여기서 이때 이 m은 소수인 p와 q의 곱으로 표현되는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소수라는 거는 그 자기 자신과 1을 제외하고는 어떤 숫자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수를 말하죠. 이 두 개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m이라는 숫자로
아주 큰 수 m으로 이 마이 패스워드라는 암호를 치환을 하게 되고 이 m을 그럼 어떤 P와 Q의 곱으로 곱해져 있는지를 맞춰보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암호를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m이라는 숫자가 3 곱하기 5라고 했을 때 3 곱하기 5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건 사실 굉장히 쉽죠. 바로 그냥 보자마자 15다 라는 어떤 암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반대로 우리가 이 큰 숫자 m만 알고 있고 이게 15라는 것만 알고 있고 최종 값이, 이 상황에서 P랑 Q가 각각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된다고 하면은 아까 전보다는 훨씬 더 그 계산하는 과정이 좀 까다로워질 겁니다. 물론 이거를 보시면서 아 뭐야 이거 그냥 딱 보자마자 PQ 3 곱하기 5라는 게 나오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숫자가 좀 되게 작기 때문에 그냥 암산이 되는 거지, 숫자가 조금만 커져도 자 이제 PQ가 뭔지 맞추실 수 있으시겠나요? 이 221인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소수 P와 Q가 있는데 보자마자 바로 아마 답이 딱 떠오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답은 13 곱하기 17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등식에서 좌변을 보게 됐을 때 13 곱하기 17만 봤을 때는 이 최종 값을 알기가 되게 쉬운데, 이 221이라는 숫자만 보고 나서 이 각각의 PQ를 맞추는 건 되게 어렵다라는 것에서 지금의 이 소인수분해 방식의 암호화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만 제시해놓고 이거를 뚫으려는 해커들한테 이거 한번 맞춰봐 라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건데, 해커들 입장에서는 이 큰 수 m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큰 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두 수의 곱인지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특히 고전 컴퓨터가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일일이 대입을 해보는 방식을 통해서 풀어냅니다. P가 1인가? 해보고 나눠보니까 아닌 것 같네? 그럼 아니네? 그 다음에 그럼 다음번에 P가 2인가? P 2를 또 대입을 해봤는데 이게 안 나눠져. 그럼 이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trial and error, 이거를 거쳐가면서 하나하나의 경우의 수를 대입해가면서 이 소인수분의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최종 큰 수인 m이 무지막지하게 큰 수가 되어버리면은 대입을 해봐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소인수분의 암호를 해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무한에 가까이 걸리게 돼서 이 암호를 풀 수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양자 컴퓨터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 중첩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P가 1일 때, P가 2일 때, P가 3일 때 쭉쭉쭉쭉 내려가는 이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면서 푸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산 결과가 참인 어떤 결과값으로 즉각 확정이 되어버리는 식으로 연산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전 컴퓨터에서는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입해보면서 연산을 하다 보니까 걸리는 시간을, 얘는 한 번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시에 대입하니까 마치 고전 컴퓨터가 하나의 연산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모든 연산을 다 수행하는 그런 식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와 이거 쇼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암호 해독 이거 다 깨부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연산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은 그만큼 많은 이제 양자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즉 큐비트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P 곱하기 Q는 15다 라는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큐비트의 개수는 7개입니다. 이걸 IBM이 처음으로 실증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날 구글 윌로우의 큐비트 개수는 105개이고요. 현실적으로 현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라던가 암호화폐 같은 그런 기술들을 이 쇼어 알고리즘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는 큐비트가 수백만 개도 넘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준의 어떤 과제를 해결할 정도로 양자 컴퓨팅 파워가 나와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정년 5분의 비율을 보면서도 이제 CNBC에서는 이게 아직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식의 평가를 내놓기도 하는 것이죠. 이 10경년과 5분 이 두 수치의 비유가 슈퍼컴퓨터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비교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이번 구글의 윌로우의 어떤 성능 발전이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더 이해가 명확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산 속도의 발전 중요한 발전이고 대단한 기술 혁신인 게 맞습니다. 이게 별 볼 일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 이번 윌로우를 통해서 이런 연산 속도의 증진을 이루어낸 것도 물론 굉장한 발전인 건 맞는데요. 이게 이번 윌로우에 있어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짚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이번 윌로우 발표를 보면서 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바로 이 오류 정정 기술과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구글이 윌로우에 대한 발표글을 작성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언급을 했던 게 그 10경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류 정정 기술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어냈다라는 걸 제일 먼저 강조를 했는데요. 구글 본인도 오류 정정 기술이 가장 큰 기술 혁신이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되고 있는 오류 정정 기술이 도대체 뭐냐? 고전 컴퓨터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한다고 했을 때 컴퓨터는 당연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모나리자의 그림
이 시각적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한다고 했을 때 컴퓨터는 그림을 볼 수가 없죠. 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이 시각적 정보를 0과 1의 조합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이 0과 1이라는 정보를 다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코드를 디코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인코딩과 디코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전달되는 정보들이 다 전자 단위로 굉장히 작고 예민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막 오류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코드를 전달을 했는데 받아본 사람이 딱 디코딩을 해보니까 여기에 원래는 1로 전달이 됐던 정보가 받아본 사람에서는 0으로 전달이 받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정보 전달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고전 컴퓨터에서 가장 원시적으로 활용했던 방법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첫 줄의 정보, 이 데이터를 내가 전송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과 동일한 정보를 2세트 더 만들어서 총 3세트의 정보를 이제 전송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 전송 과정에서 어느 한 세트의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2개 세트와 이걸 대조를 해보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1인데 이거 첫 번째 세트에서 0이라고 오류가 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의 오류 수정 기술도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고전 컴퓨터에 있어서도 당연하지만 현대 와서는 이런 방식으로 오류 수정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 수정을 하려면은 이제 1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2, 3이라는 총 3배에 가까운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당연히 현재 와서 사용하는 오류 수정 기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메모리를 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효율화되어 있고요. 어찌됐건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그 검증과 다수결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맥락을 같이 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큐비트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의 큐비트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 큐비트는 너무나도 작고 관측에 의해서 막 결과가 바뀌고 자그마한 외부의 개입이 있어도 자꾸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이게 유실되어 버리고 마니까 하나의 큐비트에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큐비트를 묶어서 이것이 하나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로지컬 큐빗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오류를 정정하곤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제 구글이 활용하는 방식은 실제로 데이터를 담고 있는 큐빗, 이 데이터 큐빗 옆에 이 큐빗이 오류를 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관측하는, 물론 실제로 관측하지는 않아요. 관측을 하면 결과가 바뀌니까. 어찌됐건 이것이 오류를 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저 큐빗을 옆에다가 놓고 이것들을 하나의 쌍으로 묶음으로써 로지컬 큐빗을 형성을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다수결의 맥락에서 이 각각의 물리적 큐비트가 충분한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면은 여러 개의 큐비트를 묶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비유하자면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지선다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40%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이 5명이서 모여서 다수결로 그 문제를 맞추려고 든다면은 문제를 더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40%, 50%보다도 더 밑도는 확률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이면은 다수결 결과가 정답일 확률은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떨어지게 돼요. 사람이 여러 명 모여서 다수결로 우리가 했을 때 더 확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한 각각 개인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50% 수준은 넘어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 사람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60% 수준에 이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5명 모이면은 다수결로 정답을 맞출 확률은 68%로 늘어나게 되고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수결을 통해서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그 다수결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그 임계값을 50%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사람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50%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 큐비트에 있어서도 우리가 좋은 로지컬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 개별적 그 피지컬 큐빗, 물리적 큐비트의 오류를 임계값 이하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임계값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이 물리적 큐비트를 늘린다고 해서 오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계값을 넘어서는 그런 물리적 큐비트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 기술 진전을 구글이 이번에 세계 최초로 해낸 것입니다. 구글은 우리가 그 3x3 서피스와 5x5 서피스 그리고 7x7 서피스를 했을 때 이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오류율이
2.14배씩 줄어드는 그런 것을 실증해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과거 뭐 시카모어 이제 이전 세대의 양자 컴퓨터에 비해서 이번 윌로우로 넘어오면서 3 곱하기 3일 때보다 5 곱하기 5일 때, 그리고 나아가서 7 곱하기 7일 때 오류율이 오히려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5 곱하기 5나 7 곱하기 7로 오게 되면은 이 물리적 큐비트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오류율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것을 뜻하냐? 쉽게 말해서 이론상 이제는 구글의 양자 시스템은 큐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류 발생 확률도 줄어든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7x7까지만 입증이 실증이 된 것이지 앞으로도 이것이 무조건 반드시 성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양자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뭐 한 단계를 넘어서면 다음 벽이 더 크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다 해결됐네, 이제 양자 시스템 늘리기만 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다만 어찌됐건 지금까지 이번에 처음으로 양자 임계 이론 threshold theorem을 처음으로 실증한 케이스가 바로 구글 양자 컴퓨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구글이 이룩한 어떤 성과가 그대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은 큐비트를 여기서 한 번 더 늘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늘리면은 충분한 이제 큐비트가 모였을 때에 이제는 정말 거의 오류를 아예 내지 않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큐비트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논리적 큐비트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쇼어 알고리즘이나 이런 다양한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값을 얻어내는 그런 어떤 현상을 목도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번에 그 가능성을 구글이 제시한 셈입니다.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 임계값을 구글이 돌파를 하면서 약간은 타격을 입은 기업이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우리 머니네버슬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는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가 이번에 구글 발표가 있자마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이제 구글 주가 아까 2거래일 연속으로 5%씩 오르면서 뭐 5거래일간 10몇 % 뛰었다 보여드렸는데, 같은 기간 동안 아이온큐의 주가는 12%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이유는 이 두 기업이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대단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구글은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뭐 방식에 있어서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는 게 뭐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이 초전도 방식보다 오류 정정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었는데요. 아이온큐도 아직 이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한 시점에 구글이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임계점을 넘어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온큐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분명히 이쪽이 이 이온 트랩 방식이 오류 정정에 있어서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난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다시 보니까 초전도 방식이 정답이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불안감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거는 그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양자 컴퓨터 기술 자체가 아직 모든 게 다 확정이 된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뭐 초전도 방식이냐, 광학 방식이냐, 이온 트랩 방식이냐, 위상 방식이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뭐가 정답인지도 아직 사실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뭐 지금 당장 구글 퀀텀이 이런 성과를 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럼 이 양자 컴퓨터 초전도 방식으로 스케일을 늘려갔을 때 이게 무작정 더 좋아지기만 할 거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반대로 아이온큐가 이번에 구글에 비해서 약간의 기술 진전 속도에 있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온 트랩 방식이 완전히 폐기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 가서는 뭐 초전도 방식과 이온 트랩 방식이 하이브리드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제 하나 보니까 뭐 하나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꼭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기술 기업들이 각각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어떤 진전을 나타내고 있는 거를 보면서 한쪽이 무조건 이겼다, 이쪽이 졌다, 앞으로는 이 기술이 대세다, 저 기술이 밀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그 기술 로드맵을 꾸준히 잘 달성해가고 있습니다. 이온 트랩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오류 정정을 더 잘 잡아갈 것인지, 앞으로 스케일은 어떻게 더 늘려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일스톤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뭐 구글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 스레시홀드를 넘어서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해서 아이온큐가 당장 이거 알고 보니까 이온 트랩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의 좀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양자 컴퓨터라는 산업 자체가 대단히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이고, 사실 뭐 이온 트랩이고 초전도고 다 떠나서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진짜로 될지 안 될지도 사실 그 누구도 지금 단계에서는 확언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계속된 기술 진전 현황을 꼼꼼히 팔로우업 하시면서 이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구글의 윌로우 칩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분명히 이 양자 오류 정정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기록한 구글로 보입니다. 구글이 이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양자 컴퓨터 산업에 있어서 좀 더 어떤 기술 진전을 나타낼 수 있을지, 또 상용화까지 이걸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또 주목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아이온큐나 구글과 다른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